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표의 징계 상황이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정지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대해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수습책 논의를 위해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난달 해군 구축함 최영함의 연락이 끊겼을 때 위성 전화로는 교신이 가능한데도 3시간이나 연락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 두절 상태가 길어진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1천여 명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줄어들면서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중환자 병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 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의총을 통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속보나 현장 발표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새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76억 4천만 원 가까운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7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2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한 재산은 모두 76억 4천만 원. 지난 3월 중순 대선 후보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보다 1억여 원 줄었습니다. 공개된 재산은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명의의 재산을 합한 액수인데 윤 대통령의 재산은 예금 5억 2,590여만 원인데 비해 김 여사의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해 71억 1,400여만 원으로 재산 신고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 13명의 재산도 공개됐는데 평균 34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참모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으로 120억 6천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재산 내역으로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해외 배우자 명의 아파트, 서울 시내 소재한 상가 등이었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안상훈 사회수석이 64억 4천만 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1억 7천만 원, 김대기 비서실장이 48억 1천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첫 달에 임명된 장차관급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46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 원을 신고했는데 예금액이 51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총 보유 재산 292억 499만 원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준 25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예금 자산이 8억 원 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예금액이 증가한 건 경남 양산시 매곡동 토지와 주택의 매매, 근로소득 등에 따른 것이라고 신고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현금이 최고라는 말 많이들 하죠.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을 보니까 총 자산 중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장 차관급 51명 중 9명은 총 재산에서 현금 비중이 40%가 넘었고요. 대통령실 소속 13명의 공직자 중 6명도 예금을 40%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공직자, 바로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는데요. 총 재산 160억 4천여만 원의 74.8%, 그러니까 약 4분의 3 정도가 현금이었습니다. 액수로는 120억이 넘었고요. 그 밖에도 총 자산 중 현금을 60% 넘게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모두 4명이었습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예금 비중이 전체 자산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올 들어 총 자산 중 예금 비중이 늘어난 공직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4월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이 7천여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약
4천만 원 정도가 본인 명의의 예금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서 지난해 0.5%에서 2.5%로 1년 만에 5배가 된 상황이죠. 금리 상승 계속 현금을 선호하는 분위기, 공직자들의 자산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크게 변동이 없는 20%대에 머무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살 이상 1,001명에게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일주일 전과 똑같았습니다. 8월 첫 주에 긍정평가가 최저점, 부정평가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 집무실로 이전한 것에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31%,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56%로 집계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줬고 소통 강화, 원의 탈피가 긍정 이유로 꼽힌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굳고 세금 낭비와 이전 이유가 없다. 졸속 추진이란 답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47%,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대답은 32%,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22%를 차지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도 37%는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는 게 좋다고 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음주가 금지됐던 연천회 이후 당 지도부가 별도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어제 연찬회 취재를 온 기자 100여 명이 4곳으로 장소를 나눠 늦은 저녁 자리를 가졌고 다수의 기자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격려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주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기자단 만찬 자리를 찾아 감사 인사를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가 한 식당에서 노래하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돼 당 지도부가 별도 술자리에 참석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 일정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29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범죄가 확산한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확한 경고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감찰관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직인 석동현 변호사가 어느 역대 영부인도 팬클럽은 없었다면서 대통령 부부를 해코지하려는 위장 프락치가 아니면 팬클럽을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 부부의 턱끝만큼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고 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차라리 윤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들어가 힘을 보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여부를 당무위가 판단하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을 중앙위 표결에 붙였죠. 네, 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셀프 구제, 방탄 논란을 빚은 당원 개정 내용이 포함돼서 중앙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오후 3시에 발표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장을 연결해 놨는데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시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당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됐던 것에 맞춰서 예비당원 제도를 폐지하게 됐고요. 또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좀 있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절차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권한위임의 원칙도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저희 소상공인을
저희들의 주요 정책, 우리 반려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한국인 상설 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를 인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상설기구화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장 관심이 가졌던 제80조 부분은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경우에는 당문의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문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원 개정대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언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중앙위에서 부결되었던 전당원 투표 부분은 이번 당원 개정에는 제외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총 566명 중 418명, 73.85%가 투표에 참여를 주셨습니다. 의결안건 제1호 개표 결과입니다. 제적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311명, 54.95%입니다. 제적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원 개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요. 기소된 당직자의 구제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 조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중앙위를 통과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566명 중에서 311명이 찬성을 하면서 54.9% 과반을 넘겼습니다. 지금 당원 개정이 의결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11명이 찬성을 하면서 전체 인원 54.9% 과반이 넘는 인원이 찬성을 하면서 당원 개정이 의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이어진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금요일 기준으로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다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합니다. 취재부서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 발생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 1천여 명인데요. 전주보다 3만 7천여 명 줄면서 금요일 기준으로는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9명 늘어서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6일 이후 122일 만에 최다입니다. 사망자도 20대 1명을 포함해 81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 중반대로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2, 3주간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할 상황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는 중환자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주기를 현재 주 4회에서 매일 실시로 바꾸고 퇴실 명령 이행 기간도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합니다. 코로나19 조기 치료의 핵심으로 꼽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대부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97.6%가 방문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최근 1주간 팍스로비드는 4만 5천여 명분이 처방돼서 전주보다 4천 명분이 더 처방됐는데 고령층이나 면역이 약한 사람에겐 중증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는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절반까지 올려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표적화된 고위험군 정밀 방역이 이루어진다며 그래야만 중증화율과 치명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방역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한일 양국이 오늘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측은 사죄 문제와 당사자 간 직접 협의 등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일본에 전달했는데 일본 측이 이에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도쿄에서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 5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여러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현안과 관련해 우리 측은 지금까지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내용, 그리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당사자 간의 직접 협의와 사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상열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후나코시 국장도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민관협의회가 앞으로 더 열립니까? 네, 민관협의회도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지난달부터 3차례 민관협의회를 열어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학계,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신뢰 훼손 등의 이유로 3차 협의회부터 불참했는데요. 외교부는 나머지 구성원과 협의회를 이어가면서 피해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협의회는 더 개최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 방안을 일본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사자 간 직접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일본 기업이 참여한 기금 등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안도 거론돼 왔습니다.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미쓰비시 중공업 특허권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한일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 누수가 발생하면서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균열은 임시로 시멘트로 메워져 있지만 전문가는 옹벽 위 건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성남 제1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데요. 학부모들의 불안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옹벽에는 얼마나 균열이 나 있습니까? 걸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게 문제가 된 석축입니다. 성인 키높이를 훌쩍 넘고 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옹벽입니다. 이 위로는 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주민들은 2018년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이후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 옆을 보시면 틈 사이로 대부분 시멘트가 채워진 상황입니다. 일부 옹벽에는 하부에서 상부까지 시멘트 자국, 즉 균열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멘트만 발라놨던 얘기는 걱정은 물길이 막혔을까 봐. 비가 와서 어딘가 물이 고여서 그 물 고임이 어디론가 빠지지 못해서 터져버릴까 봐. 지난 19일 개학한 초등학교는 오늘도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 40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이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석축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석축 위 학교 별관 건물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가 발생했고 현재도 곳곳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 등을 예견한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전 교수도 이 석축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전 교수는 단순히 틈을 시멘트로 채우는 게 아닌 전면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원인으론 크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이 석축과 학교 건물 자체가 1970년에 지어져 이 과거 공법이 쓰였을 뿐 아니라 5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됐다는 점입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학교 주변으로 2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축 균열 난 거하고 건물의 균형을 한 거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석축하고 건물의 지반을 아우르는 정밀한 지질 조사와 화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 측은 매년 시행하는 진단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긴급 정밀 안전 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제1초 앞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한 업체가 SNS에 예약 오류와 관련해서 심심한 사과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서 젊은 누리꾼들 가운데에는 심심하다를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MZ세대의 문해력 논란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MZ세대의 문해력, 미디어 리터러시 실태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분인데요. NGO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장재열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저도 MZ세대 용어를 잘 모르는 것처럼요.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죠.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번 논란은 좀 이제 발화될 것이 발화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뭐 네. 앞서 영상 속에서 뭐 금일, 뭐 금요일로 착각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탁 이 SNS를 통해서 그게 스파크처럼 발화가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세대 간에 서로 이렇게 좀 너무 무지하다 아, 또는 이제 강요하지 마라 이런 갈등으로 좀 불거지면서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예. 대표님께서는 직접 그 젊은 층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딱 느끼기에 이렇게 어휘를 착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심심하다 같은 경우에 깊을 심자를 사용하는 단어들을 요즘에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심오하다, 심사숙고한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데 결국은 한자어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는 점도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 세대 간의 대화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같은 네. 세대끼리의 대화가 많다 보니까 예. 사실 안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벽이 좀 생긴 것들이 예.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교육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픽을 네. 보면요, 연령별 문해 능력 수준 보면은 18세에서 29세 95.3, 그리고 40에서 49세 91.5, 70에서 79세 41.1 이렇게 나오네요. 저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해의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이 심심한 사과 논란에서 MZ세대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비판들이 많은데 잘못된 비판이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문해 능력이나 어떤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왜 문해 능력이 이렇게 충분함에도 기성이 사용하던 언어들을 못 알아듣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이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라던가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왜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상을 3-4개 정도만 보면 그 이후로는 나에게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이 추천으로 올라오죠. 자동으로 네. 올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60대와 20, 30대가 똑같이 구글에 접속을 해도 똑같이 뭐 이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최상단에 보이는 정보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아.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디지털 컨텐츠 안에서 쓰는 단어들, 어휘들, 그리고 이 어떤 시각들 아무래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렇겠네요. 심리학적인 터널 효과가 언어적으로도 좀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학생들이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게임도 네. 잘하는데 그런데 막상 한글 문서나 엑셀 같은 건 또 잘 몰라서 이걸 오히려 유튜브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MZ세대 중에 G세대가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많이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사실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좀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수가 생기는 것까지도 MZ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MZ세대와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이전 기성세대들도 사회 초년생일 때 오피스 워킹의 시스템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 묶여져 버린다라는 네.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 좀 기존 기성세대와 여러 가지 다른데 네. 조용한 사직을 하는 게 유행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네, 이 틱톡이라는 SNS를 통해서 처음에 미국의 한 20대 엔지니어가 quiet quitting이라는 단어로 해시태그를 올렸었는데요. 예. 이 한국어로 지금 번역이 약간 잘못돼서 사직, 조용히 사표 안 쓰고 나간다고 오해를 하는데 직장에서 퀴시라는 단어를 그렇죠. 해석한 거군요. 퀴즈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나머지는 쳐내겠다라는 의미로 그런 사용됩니다. 뜻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딱 시키는 것만 하겠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MZ세대가 일을 적게 하려고 한다라는 좀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일을 바라보는 태도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뭐 평가 보상 또는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이 자율경제 시장에서 이 회사 밖에서도 내가 생존할 수 있겠다라고 일에서 좀 확신감을 가지면 네. 매우 기성세대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반면에 그런 즉각적인 보상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최소한으로 일하고 다른 가치를 찾자. 이렇게 좀 양극단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MZ 세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대표님을 모셨는데 사실은 기성세대와의 소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하면 풀 수 있을까 이 해법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자, 이 세대 간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지 이 고를 메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MZ세대를 연구하려는 이 시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줄일수록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90년대 X세대 열풍을 엄청 보면서 마치 별나라 사람들처럼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40, 50대가 돼서 충분히 시간과 숙고가 되면서 사회에 잘 융화되셨거든요. 근데 MZ도 마찬가지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별세계 사람들처럼 보는 관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성세대한테 지금 MZ세대를 배우고 맞춰줘라라는 그 프레셔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 같은 데 가면 부장님, 임원분들이 아침 일찍 눈 비비시면서 막 앉아 계세요. MZ세대 배우고 그 친구들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별종처럼 보는 건 MZ세대한테 피로감을 주고 또 기성세대한테 무조건 이해하고 맞춰라 하는 건 기성세대로부터 반발심을. 그래서 더 MZ 이 담론이 거세어질수록 거리감은 멀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MZ세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이제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좀 MZ세대, 물론 저도 MZ세대고 MZ세대의 편입니다만 MZ세대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라는 어떤 그 미디어나 사회 구조가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MZ로서 또 미래세대로서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좀 발맞춰 주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게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의 논리, 화법에 조금씩 맞춰가는 지점들도 우리한테도 그 책무가 있다. 그 지점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노력 같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초에 해군 구축함 최영함이 3시간 넘게 통신이 두절된 일이 알려지면서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군 위성 전화로 교신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교신에 실패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 최영함입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으로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돼 있는데 지난달 5일 태풍을 피해 전남 흑산도 인근 서해상에 이동해 있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공위성 음영지대에 진입하면서 주 통신이 끊긴 겁니다. 해군 측은 최영함이 위성 음영지대에서 통신회선을 주통신에서 보조통신 채널로 전환하지 않아 두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또 다른 통신 수단인 군 위성 전화로 통신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교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정 교신에는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라고 부르는 주통신과 군 위성통신체계라는 보조통신 외에도 인터넷 전화, 군 위성전화 등 다양한 채널이 사용됩니다. 최영함과의 주통신이 끊긴 걸 파악한 시점은 새벽 0시 47분. 해군 3함대는 매뉴얼에 따라 보조통신 등 가용한 통신망을 총동원해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군 위성전화도 사용했는데 문제는 최신화되지 않은 잘못된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2시간여 뒤 3함대로부터 통신 두절 상황을 보고받은 해군 작전사령부도 주통신과 보조통신 등을 이용한 교신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군 위성 전화번호를 확인해 다시 전화를 걸어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3함대가 최영함의 전화번호를 최신화하지 않은 탓에 통신 두절 사태가 3시간 넘게 이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군기강 해이, 근무 태만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강 확립, 교육훈련 강화, 음영구역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영함 통신 두절 사건은 상황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정식 보고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보고 누락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올여름 유럽을 휩쓴 최악의 폭염이 2035년이면 일상이 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기상청 헤들리 센터는 1850년 이래 여름철 평균 기온을 예측 모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유럽의 기온 변화 추이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들리 센터는 2100년까지 중부 유럽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서 4도 이상 상승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수치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각국이 기온 상승 상한선으로 설정한 1.5도에서 2도의 2배가 넘는 겁니다. 네,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이 지금 정지된 상황인데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오늘 충남 천안에서 열린 연찬회 뒤에 대구에 방문을 했는데 조금 전 급하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주 위원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우리 당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오늘 즉시 이의 신청을 했고 항고 등의 절차를 밟아갈 것이며 당의 향후 대처 방안은 내일 열리는 의총을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좀 급하게 올라오셨잖아요. 오늘은 좀 지금 급해 가셔서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이제 그 변호사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결정문도 다시 제대로 읽어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여쭤봤을 때 만약 이게 인용이 될 경우에 이제 그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좀 시효를 해서 절차 다시 밟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지. 어?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데 재판장이 비상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이런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절차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당혹스럽다. 당의 앞날이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리고 정식으로 오늘 이의 신청을 했고 앞으로 항고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재판장이 당의 비상 상황을 결정하는 것, 정당 원칙을 훼손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유럽.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뭄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현지 기업에서 근무하는 정병진 씨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독일 함부르크입니다. 네, 이상기후로 전 세계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독일에 3년째 거주 중이십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한국은 정치권 이슈가 뜨겁던데 여기는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선글라스 없이 밖에 나갔다가는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각 집마다 마당에 잔디가 절반 이상 타버렸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독일에 20년 넘게 거주한 교민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지난 20년 이래 최근 5년만큼 여름에 비 안 오고 겨울에 눈 안 왔던 적이 없었다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린다는 프랑스에서 100개 넘는 마을에 지금 물이 끊겼고 독일 라인강도 다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결국 이달 초 100여 개 마을이 물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 9개 도시의 예를 들면 1인당 하루 200리터의 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식입니다. 프랑스 내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서 하수 재사용, 또 바닷물 담수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 단수 조치까지는 따로 언급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유럽을 관통하는 라인강 수위가 카우브 지역, 프랑크푸르트와 본 중간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지역 기준 40cm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해운사들이 비상입니다. 네. 해운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예년에 화물 100ton을 수송했다면 지금 화면이 라인강이에요? 30에서 40톤 정도. 지금 저 화면만 봐서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 화면만 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도 저 정도 수위를 보이는 곳들이 각 지르별로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라인강의 모습이 보이는데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났고요. 라인강의 그 바닥에 헝거스턴도 공개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독일에서 헝거스톤, 이제 독일어로는 훙어슈타이네라고 하는데 이게 직역하면 기근의 돌이라는 어떤 별칭입니다. 예. 강바닥 깊은 곳에 커다란 돌에 가뭄이 크게 들었던 해의 연도나 어떤 특정 문구를 새겨 넣은 돌들이 발견되는 건데요. 국내 매체에도 많이 전해진 문구는 이렇습니다. 내가 보이거든 울어라. 예. 굉장히 문학적이죠. 국내 매체에는 또 잘 소개되지 않았던 다른 헝거스톤의 문구 중에는 소녀여 울음과 불평을 그치고 땅이 가물면 그곳에 그 눈물을 뿌려라. 이런 문장도 발견됐는데 그만큼 가뭄이 역대급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도 가뭄이 상당히 심각해서 자동차 공장은 운영이 중단됐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발전소 돌리는데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3년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와 달리 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냉각수로 쓸 때 강물을 냉각수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노르웨이 에너지 조사 기관 라이스타드와 데이터 플랫폼 스태티스타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유럽 전체의 원자력 발전 생산량이 가뭄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떨어졌습니다. 물이 말라 냉각수가 부족한 데다 사용 후 냉각수로 강 수온이 너무 올라서인데요. 프랑스는 원전 4기가 주요 가동을 이제 중단을 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었고 전체 전력 생산량의 96%가 수력 발전인 노르웨이도 물이 가물어서 저수지 책임자가 좀 우리는 가뭄에 익숙하지 않다, 큰일 났다 이런 뉴스 인터뷰도 심심치 않게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기세, 가스비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살이 떨릴 지경입니다. 독일은 각 개인이 저마다 민영 전기회사와 전기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1년 동안 총 전기요금을 얼마나 낼지 정하는데요. 4인 가구로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4,900kWh 정도를 쓴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2015년에는 연간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가량을 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7년이 지난 올 초 기준으로는 230만 원으로 100만 원 선이 좀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4인 가구인데 현재 170만 원 정도 제가 1년 동안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다시 한번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최소 20% 이상 상승한 한 1,7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0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암울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독일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독일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보조금 지급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대상은 주로 취약계층 그리고 월세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령 가구하는 그런 가구들인데요. 월세 보조금은 본겔트라고 하는데 이 돈을 좀 더 올려주고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아예 영구적으로 난방비를 면제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수입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19%에서 7%로 12%포인트 낮춰줬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를 가지고도 우리가 액화 천연가스로 전기도 생산하고 난방에도 쓰고 하기 때문에 전기와 가스 전체 통틀어서 이런 혜택을 주면서 가스 회사들이 가스비를 더 올리지 않게끔 전기요금을 더 인상하지 않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원전을 재가동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독일 경제부 장관이 지난 총선에서 선전했던 녹색당의 당대표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은 계속 밝히고 있어서 국내 상황도 독일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많이 올랐는데요. 유로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생필품 구입할 때 상당히 물가 많이 올랐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생필품은 아직 괜찮습니다. 생필품은 조금 타격이 현재로서는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에너지 가격이 벌써 반영된 상황이죠. 말씀하신 유로 가치의 하락은 달러 대비했을 때 유로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요. 최근 20년 만에 미국 달러와 가치가 같아진 유로 달러 패리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국제 원자재 시장이 보통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유로화 가지고 예전만큼 원자재를 사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소 필요한 양만큼 수입을 하려면 이제는 유로를 조금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전기와 차량용 기름, 가스 수입 비용이 늘어났고요. 결국 지난 7월 4일 독일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폭염에 가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씨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2도, 대구는 29.6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6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